안녕하십니까. 결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온라인 강좌 진행을 맡게 된 MC 박서연입니다. 오늘 강의는 대한결핵협회 스탑TB 운동본부와 한국얀센이 함께 결핵 환자와 가족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결핵 정보와 서로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지난달이죠. 7월에 국립마산병원 김대현 원장님을 모시고 결핵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또 강의를 시청하면서 궁금하신 분들을 물어보시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는 굉장히 활기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강의 역시 실시간 질의응답이 진행되니까요.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희가 1차 강의에 대한 돌발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 종료 전까지 게시판에 돌발 퀴즈 정답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가장 먼저 정답을 올리신 분께 저희가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두 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1차 강의에 대한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경피법을 통한 PCG, BCG 예방접종 후 생긴 접종 자국이 몇 개 이상 남아있어야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나간 1차 돌발 퀴즈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먼저 정답을 남기신 분께 저희가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에 앞서 스탑TB 운동본부의 국내외 결핵에 관한 뉴스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몽골의 결핵 퇴치를 한국이 앞장서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가슴 뿌듯해지는 소식입니다. 오는 9월 1일 대한결핵협회, 시젠의료재단, 주식회사 시젠, 현대차 정몽구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몽골 보건부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한결핵협회 스탑TB 운동본부는 지난 1월부터 대학생과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환자 발견과 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탑TB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결핵 퇴치를 위해 앞장서는 책임감 있는 글로벌 협력기관이 되겠다는 포부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소식입니다. 대한결핵협회가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지원 예방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협회는 차상위 계층의 결핵 치료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결핵 치료 기간 동안 규칙적인 복약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학생 행복 나눔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의료적 치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학생들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서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연장선으로 협회는 매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폐를 상징하는 거꾸로 하트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리기 대회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또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소식입니다. 스탑TB 운동본부 파트너사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 소식입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그동안 다양한 의료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중 올해 진행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치얼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치료비에 어려움이 생긴 소아청소년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겐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부탁을 드린다는 소식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요. 이상으로 저희 결핵에 관련된 뉴스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뉴스 소식을 마치고요.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뉴스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마침 이 자리에 결핵 치료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주실 순천향대학병원 결핵관리 전담 최영선 간호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옆에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네.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네. 많은 환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 같고 또 네. 궁금해하실 사항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순천향대학병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경기 남서권역에 있습니다. 부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1년도에 개원을 해서 300명의 의사 선생님하고 600명의 간호사, 전 직원이 1,600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네. 네. 그리고 지난달 7월 1일에 저희가 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였었는데 네.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되었습니다. 네. 31개의 전문 진료과를 가지고 있고요. 전문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가 맡고 있는 결핵 사업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2015년도에 등록된 결핵 신고 환자가 349명이었고요. 네. 2011년도에는 625명이었어요. 그래서 네. 2011년도에 비하면 44% 정도 환자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만큼 의료진하고 저희 간호사들이 노력을 했다는 결과로 그죠. 보입니다. 선생님의 노력도 네. 포함되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업무는 이제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시면 그 환자분들이 결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약은 어떻게 복용을 하셔야 되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가족 접촉자 계시면 이제 접촉자 검진을 통해서 결핵인지 잠복 결핵인지 검진하는 업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잘 안 오시고 이러면 저희가 네. 전화해서 내원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입원 명령 환자 발생하면 저희가 그런 이제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들을 그렇습니다. 전담하고 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치가 부천이에요. 네, 그러면 네. 서울이랑 아무래도 수도권이랑 가깝다 보니 많은 환자들이 좀 내방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네, 아주 멀리서도. 멀리서도 오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네.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저희에게 좀 남겨주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대표적인 몇 분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닉네임 망고야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작년 9월에 결핵으로 입원하고 6월까지 계속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인가 결핵 치료비가 전액 무료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7월부터 약을 종료했지만 엑스레이는 매달 찍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 중에는 진료비랑 약값을 포함해서 5,000원도 안 나왔는데 약을 종료하고 나니까 결핵 치료가 끝났다고 진료비만 10,000원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핵약을 종료하고 계속해서 매달 병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치료 기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네. 사후 치료비는 이제 왜 포함이 안 되는 건지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9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셨네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잘 복용하셔서 종료되신 환자분이신데요. 네. 7월 1일부터 이제 산정특례를 재등록해서 본인이 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모두 이제 면제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산정특례를 하는 이유는 결핵 환자분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나 약값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를 받아서 약을 못 드시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산정특례를 해드렸던 거고요. 네. 이 산정특례는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하는 시점부터 약이 끝나는 시점까지가 해당이 되시고 약 복용이 끝나시면은 이제 추후에 오셔서 엑스레이 찍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세요. 네.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더 크게 발전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희망적일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네. 사후 관리는 네. 포함이 안 된다라는 네, 답변을 좀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닉네임 내 능력 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아이도 약 복용 중인데 처음에는 좀 선택하라고 하더니 신청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약 복용이 끝나고 추적 검사라고 해야 하나요? 6개월 후에도 CT를 찍어야 되는데 사실 CT 비용이 좀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에 해주신 분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렵죠, 선생님? 네. 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산정 특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7월 네. 1일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등록해서 산정 특례를 재등록해서 본인 부담금 면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선택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선택은 아니고요. 산정 특례 재등록이 원칙이고 아마 이제 새로운 것으로 변경해야 했다고 하는 걸 보니 네. 그 병원에서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네. CT 팔로우나 이런 게 있으신데 너무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뭐 공단에서 또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으시니까. 네. 또 다른 지원도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산정특례 재독립을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네,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사람세상님의 질문인데요. 이분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역시 전액 전면 무료라는 방송을 봤는데 다 무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총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급여 부분에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비급여 부분에는 전액 본인 부담, 선택 진료료 이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생각에는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이 무료가 되고 비급여 부분은 여전히 돈을 지불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어요. 네. 진료비 영수증을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죠. 꼼꼼하신 살펴보신 분이에요. 분이고요. 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은 공단 부담금하고 본인 부담금으로 나눠지고요. 네. 본인 부담금이 내야 되는 금액만큼 공단에 이제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청구를 해서 환자분들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급여라는 부분은 이게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선택 진료료 이외에 다른 검사나 이런 것들 아니면 전액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비급여 부분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어떠한 항목들이 좀 이런 것에 해당되는지 네. 실질적인 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이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나 되나요? 1000가지가 넘습니다. 네, 열거하기 네. 힘드시겠네요.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원무과 수납 앞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네네. 각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 비급여에 대한 항목들을 다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궁금하신 사항들은 그쪽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저기 대표적인 걸로는 5가지 정도 있습니다. 행위료, 병원에서 행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 네. 진료비나 상급 병실 차액료, 네. 처치나 수술 마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비급여 부분이 있고요. 치료 재료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급여가 되고 어떤 것들은 또 안 네.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스텐트 같은 거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급여 항목인 거고요. 그다음에 재증명료 이것도 이제 일반 진료 진단서 띄거나 병사용 진단서 이런 거 띄실 때 본인이 직접 다 내야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약제비도 급여가 네.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 진료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부분을 좀 설명을 주셨는데 네. 아마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치료제 같은 경우도 보험이 되는 약이 있고 안 되는 약이 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은 무료로 되는 약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무료 지원이 안 되는 약, 무료 지원이 되는 약을 좀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네. 1차 약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결핵약 시작하실 때는 사제 약제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사제 약제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 급여 항목이고요. 네. 2차 약제 중에서는 이제 급여가 되는 항목이 있고 비급여 지원이 안 되는 약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비급여 항목들을 무료로 지원을 받으시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그걸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있지만 그게 이제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내성결핵인 환자분들이 입원 명령을 통해서 입원하였을 경우에 비급여 약제를 네. 쓰면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내성 있어요. 경력이 있고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존에 치료를 받던 사람들은 예전의 방식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현재의 변화된 제도를 받을 것인지 선택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부탁드린다. 질문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죄송함을 마지막에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어쩌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진료 그 산정특례는 재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이걸로 하겠다 저걸로 하겠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병원하고 공단과의 또 그런 문제들 병원에 진료 보셨을 때 또 거기 병원하고의 협조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재등록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궁금하신 만큼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워낙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강의로 만나보고자 합니다. 강의 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역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강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순천향대학병원 최영선 간호사의 온라인 강좌 2회 치료 지원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병원 최영선 간호사입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순서입니다. PPM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PPM 사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달에 김대현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그때 또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결핵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지원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료비 지원, 입원 명령 지원, 가족 접촉자 검진 지원, 잠복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민간 공공 협력 사업이라고 PPM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손을 맞잡고 결핵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 환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75%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8% 정도 해당되고요.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거의 92%입니다. 그래서 이 92% 되는 환자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약을 먹다가 중간에 중단하거나 아니면 뭐 안 오시거나 부작용 때문에 또 안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2009년부터 저희가 이제 배치가 되었어요. 간호사 그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가 배치되면서 환자분들이 약을 끊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잘 복용하시도록 끝까지 복용하시도록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결핵이란 무엇일까요? 결핵균에 의해서 이제 결핵 감염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 발생 부위에 따라서 폐결핵이냐 폐외결핵이냐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폐결핵은 보통 이제 한 85% 대부분이 차지하고 폐외결핵은 폐 위에 다른 부분에 생긴 결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의 장기 어느 부위에도 다 결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핵을 구분을 하는데요. 내성 결핵이라는 거는 결핵균이 결핵 약제에 듣지 않는 결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제 약제 중에서 아이나, 리판핀, 에탄부토, 피라지나마이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아이나와 리판핀의 내성을 가진 결핵균을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이나, 리판핀, 다제내성 결핵의 퀴닐론계와 주사약제의 내성인 결핵을 광범위 내성 결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말 검사라는 거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결핵균이 보이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결핵일 때도 이렇게 보이지만 비결핵 항상균이라고 하는 이 NTM균에서도 똑같은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배양을 해서 키워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말에서 양성이다 그러면 일단은 결핵 약제를 시작하는 거고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만 비결핵 항상균인 경우는 강이나 하천, 습지 이런 곳에서 자라는 것이고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결핵 감염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잠복 결핵 감염이라고 되어 있죠. 감염은 되어 있지만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결핵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핵 환자가 한 분 계시고요. 이 결핵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 결핵 환자와 접촉했다 해서 무조건 다 결핵 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감염이 될 수도 있고 감염이 되면 이렇게 잠복 결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속에. 그리고 발병을 하게 되는데 잠복 결핵에 감염된 환자의 한 10% 정도가 감염이 돼서 이제 발병을 하는 거고요. 2년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5%, 나머지는 평생에 걸쳐서 5% 정도가 결핵으로 발병을 하는데 노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여자분들 이렇게 심하게 좀 다이어트 하신다든지 아니면 면역 체계가 많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결핵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핵은 치료를 잘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잘 안 하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고요. 완치되었다고 해서 결핵이 이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 잘 키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하게 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게 90%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결핵 약제는 이렇게 1차 약제와 2차 약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1차 약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복용하시면 거의 100%의 치료 성공률을 가지는 거고요. 내성 결핵인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 기간이 최소 20개월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1차 약제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비싸고 치료 성공률도 다제 내성은 60% 정도, 광범위 내성 같은 경우는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1차 약제를 드시는 경우에 중단 없이 잘 복용해야 하는 것도 이런 거가 있고요. 항결핵제 부작용입니다. 이 항결핵제 부작용은 여기 보시면 막 발진이 일어나고 울긋불긋 일어났죠. 손발이 저리고 이러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리팜피신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보면 저 오렌지색 소변을 보실 수 있어요. 피 섞인 소변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땀이나 눈물, 콧물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색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 끼시면 렌즈도 착색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일으킬 수 있어서 이렇게 출혈이 한 번 나면은 멈추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리팜피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 피 검사를 좀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은 요 혈소판 수치가 괜찮은지 아니면 간 기능 수치가 괜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거고요. 이 노란색 에탄부톨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염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2개월 이상 복용하시게 되면은 나타나실 수 있는데 꼭 2개월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 복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눈의 시력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내가 나이가 먹어서 눈이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뭔가 이상하다 하면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이 피라지나마이드는 관절통, 간 독성, 이렇게 간 기능 수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환자나 이런 분들은 이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좀 조절을 해서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이제 약 복용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셨다 하면은 바로 병원에 연락하셔서 약물을 조정을 한다든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1차 약제와 2차 약제가 있는데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좀 제가 간단하게 도식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가래를 뱉어서 균 검사를 했습니다. 일단 검사는 나가고 1차 약제로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도말 검사 같은 경우는 하루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현미경상 봤을 때 균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배양 검사를 합니다. 이 배양 검사라는 거는 저런 기계에다 넣고 균을 키워서 보는 검사이고요. 검사가 좀 늦게 나오면 8주 걸립니다. 왜냐하면 결핵균은 천천히 자라고 천천히 죽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을 키워서 일단 보고 결핵균인지 NTM인지 음성인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결핵균이 나왔다. 그러면
약제 감수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약제 감수성 검사라는 거는 키워놨던 균에다가 여러 가지 결핵 약제를 떨어뜨려서 이 결핵 약제에 대해서 결핵균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NTM, 아까 비결핵 항상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NTM이 나오면은요,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NTM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NTM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환자분의 나이나 원인균이나 부위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NTM균이 나오면 산정특례 그동안 받으셨던 거 이제 앞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산정특례라는 거는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결핵 환자분들에게 해당되었던 거지 NTM균을 가진 NTM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간혹 이거 왜 안 해주냐고 떼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안 됐던 부분을 본인이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균 배양에서 계속 음성으로 나오면 1차 약제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약제 감수성 검사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균이 잘 죽는다 그러면 1차 약제로 끝까지 치료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결핵균이 죽지 않았다. 내성을 가진 결핵균이다 그러면 2차 약제로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이때도 환자분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시면 굉장히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까지 4달을 내가 1차 약제로 약을 먹었는데 이제 와서 2차 약제로 바꾸라고 하냐고 처음부터 그러면 2차 약제로 약을 줄 것이지 왜 안 줬냐 오진 아니냐 뭐 막 얘기가 많으시는데 결핵이 성질이 이렇게 천천히 자라고 천천히 죽는 성질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처음부터 2차 약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전에 다제내성 결핵으로 치료를 받으셨는데 다시 재발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1차 약제로 시작하는 게 기본입니다. 결핵약을 복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핵약은 하루에 한 번 공복에 복용하셔야 되고요. 일정한 시간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중구난방 하루는 복용했다 하루는 안 드셨다 이러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저렇게 이제 사제약제가 있어서 병용요법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다 드셔야 되는 거고 저게 다 결핵약이라고 해서 골라서 뭐 2가지만 먹는다든지 3가지만 먹는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시고요. 결핵 이제 1차 약제로 시작을 하시면 기본이 6개월이고 거기다가 더 해서 몇 개월 더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나 6개월 먹었으니까 그만 먹겠다고 임의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고요. 약은 이제 이틀만 먹어도 25분의 1까지 결핵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균을 퍼뜨렸던 환자분들도 2주가 되면은 결핵균이 나오지 않는 거고요. 요럴 때 이제 접촉자 검진, 가족들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접촉자 검진 쿠폰 가지고 가셔서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되고 약을 이제 드시면 증상이 많이 완화되실 거예요. 증상 뭐 기침 가래 있었던 것들도 괜찮아지시고 다 이제 괜찮아지니까 이거 다 나은 거 아닌가 해서 좀 안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도 잘 안 오시고 여기에다가 약제 부작용이 또 발생을 하면은 환자분들 더 안 오시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병원 가기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환자분들이 임의로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치료에 실패를 하게 되시고요. 약제를 한번 복용했기 때문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런 결핵균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성을 가진 결핵균을 전파하게 되면 그 사람은 1차 약제에 듣지 않는 내성 결핵균을 처음부터 획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단 없이 잘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결핵 환자분들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 이상 골고루 영양 섭취 잘 하시고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 좀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야채 이런 거 많이 드셔주시고요. 가벼운 조깅이나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막 개효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좀 안정을 취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 술, 담배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약이나 보약, 개, 소주 뭐 이런 것들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거 같이 드시게 되면 간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같이 드시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식품 보조제 이런 것들도 같이 드시게 되면 결핵 약제가 흡수를 좀 방해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해 주셔야 됩니다. 객담 채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보셨다시피 귤을 배양을 해서 약재 감수성을 해서 2차 약재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객담은 아침에 일어난 첫 객담이 제일 좋고요. 입안을 잘 헹궈서 서서 숨 쉬시다가 세게 내쉬고 충분한 양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압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받아주시고 환기가 잘 되는 곳 아니면 외부에서 받게 되는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객담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핵균은 햇빛에 노출되면 금방 죽습니다. 네, 보관은 빨리 검사실로 보내주시고요. 냉장고에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 보관했다가 차광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침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많이 기다리셨죠? 어떤 지원을 해드리는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자가 건강검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산정 특례에 등록된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라는 거는 환자를 얘기를 하고요. 요양기관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 2분의 1, 5% 그동안에는 내셨죠.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제로인 거고요. 요 안 되는 부분만큼을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병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핵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신고를 반드시 해야지만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진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싫다,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의료비 지급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까지냐? 산정특례에 등록된 날부터 제외된 날까지입니다. 제외됐다는 거는 언제냐? 결핵약을 복용을 하고 결핵약이 끝나는 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핵약을 먹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셨어요. 2개월 먹다가 그러면 그 중단한 날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환자분 다시 약을 시작했을 때 산정특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단된 환자분들이 다시 병원에 오시면 다시 산정특례 등록해서 다시 그날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단하셨다 그러시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산정특례는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지만 진단일로부터 소급해서 적용 받으실 수 있고요. 3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거의 다 잘 해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서 산정특례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지원 범위입니다. 의료비는 이제 결핵 치료를 위해서 의료기관에 진료한 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결핵약을 먹으면서 발생한 합병증이 있으실 거예요.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인다든지 가렵다든지 간 수치가 올라갔다든지 이런 합병증과 관련된 진료를 보셨을 때 그거와 관련된 것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시는 거고요. 산정특례는 등록이 되었는데 결핵 신고가 만약에 누락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정특례에 등록 안 된 경우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리고 차상이나 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가 아니죠. 이런 환자도 그래도 지원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을 먼저 내시고 그 내셨던 금액만큼을 보건소에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걸 더 궁금해하시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과 비급여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객담 도말 배양 검사나 약제 감수성 검사는 급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급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합쳐져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을 공단에 이제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옆에 보시면 특진비나 비급여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급여이긴 한데 특진비가 붙었어요. 이렇게 특진비가 붙은 거는 본인이 납부하셔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특진비에 해당하는 만큼 납부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급여 항목이긴 하지만 공단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다. 그래서 저 금액은 다 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정 비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해주고 그 위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인정해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특진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내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비급여다 그러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 금액이 모든 병원에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아까도 그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상급 병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이 진료를 받으시면서 아까처럼 이제 다제내성으로 나온 경우에 입원 명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입원 명령 대상자는 다제내성이거나 광범위는 더 내성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강범위 내성도 포함되어 있고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결핵 환자가 아닌 폐외 결핵 환자의 다제내성인 경우에는 입원 명령 대상자가 되지 않겠죠. 치료 비수능 환자, 이런 환자도 전염성 있는 호흡기 환자인 거고요. 이런 환자 이제 입원 명령을 내려서 강제로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제내성인데 내성 결핵을 계속 퍼뜨리고 다니기 때문이고요.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라는 거는 입원 명령을 내렸는데도 3회 이상 거부하고 입원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막 계속 도망 다니시면서 환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나 입원 치료 중에 임의로 그냥 퇴원해 버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이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해서 공중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으신 경우에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불응한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원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입원하시는 게 좋고요. 입원 명령 받아서 입원하면 또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입원을 해 있어야 되느냐? 이건 이제 해제 기준이 있습니다. 해제 기준은 입원해서 최소 2주간은 입원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주 지났는데 균이 안 나오고 도말 검사 했는데 음성이에요. 그래도 입원은 해 계셔야 돼요. 최소 2주간. 그리고 임상적으로 호전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되고요. 3회 이상 해서 도말 검사상에서 균이 배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견서에 보면은 여기에 도말 음성이었다는 걸 3번을 언제 했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걸 보건소에 보내면 이제 바로 퇴원하실 수가 있죠. 입원 명령으로 해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게 입원비, 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이렇게 4가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비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입니다. 이거는 아까 외래에서도 본인부담금 전액은 다 지원을 받으셨던 부분인 거고요. 입원을 하게 되면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이건 아까 외래에서는 외래 진료 보실 때는 전혀 안 됐던 부분인데 일부를 지원을 해드려요.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거 얼만큼을 지원을 해드리느냐, 1년 이상 치료를 해도 균이 계속적으로 배출되는 환자를 만성 백윤자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는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위에는 300, 그다음에 치료 비수능 환자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입원해 있었는데 이 입원비가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추가 지원서 해서 보건소에서 심사하고 드릴 수가 있고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뭐 2년 이상 뭐 이렇게 있는다 그러면 1년에 500만 원씩 2년 있었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되는 거고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핵과 관련이 없는 치료를 했을 경우입니다. 결핵과 관련이 없다는 거는 내가 고혈압이나 간염이나 당뇨나 다른 질환을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입원해서 그런 질환들로 인해서 검사를 받으셨다든지 약제를 투여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요 지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퇴원하실 때 본인이 납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후원 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만큼의 의료비 입원비를 빼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지급 보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이 일단 퇴원을 하시게 되면 병원에 퇴원 수속하실 때 본인이 돈을 다 내시고 퇴원비를 내시고 퇴원비를 냈던 거를 병원비 입원비를 냈던 거를 다시 보건소에다 청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돈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갑자기 이 돈을 구해서 퇴원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분한테 지급을 해달라고 입원비를 받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다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환자분들이 입원해서 퇴원하실 때 비용 부담 가지지 않고 치료하시고 퇴원하실 수 있고요.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입니다. 약제비 아까 이제 내성결핵 환자로 입원 격리 치료 명령 기간 중에 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받은 경우이고요. 아까 2차 약제 아까 선 질문에서 2차 약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없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경우가 이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전액 본인 부담하고 비급여 항결핵제 처방받은 경우에 되겠고요. 요 밑에 있는 약제들은 다 2차 약제인데 비급여 본인 부담 상관없이 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소 1년까지 되시는 거고요. 이 항결핵제가 환자분에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입증해서 담당 선생님이 나 1년 정도 더 쓰고 싶다 이러시면 최대 2년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약제비 비용 전액은 되는데 입원했을 때 기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해서 약제 받은 거는 안 되신다는 거고요.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고 외래로 오면 그러면 이 약제비 지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입원해서 일단 처방을 받으셨으면 외래를 통해서 내원하셔서 그 진료를 받으셔도 약제비 지원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잘 복용을 하셔야지 지원을 해드려요. 복용률이 80% 이상은 되어야지 지원을 해드리는데 80%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빠지고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약제비 지급 보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약국에 약제비를 내고 약을 타오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바로 그 보건소에다가 지급 보증해서 그쪽으로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건 1개월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간병비입니다. 간병비는 치매 환자라든지 뇌병변 장애라든지 폐 수술을 하고서 호흡이 너무 곤란하다든지 거동이 불편한 이런 환자들, 정신질환 환자들 이런 분들은 간병비가 지급될 수 있고요. 월 30만 원 정액입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만약에 15일이다 그러면 15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받으실 수 있고 2달이다 그러면 2달에 해당하는 1단위로 해서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입원 치료해 계시면 가족분들이 생계가 좀 위협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요 부양가족 생활보호비가 지급되시는 거고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보면은 500만 원 조금 넘죠. 이 금액만큼 그 이하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 생활보호비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요 금액보다 소득이 높다 그러면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지원 기간도 입원했을 때부터 해제 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는 기간만큼 그 생활보호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주소득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가구원 중에서 내가 주소득자이고 그러면 이제 가구원 수대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인 가족에 해당하는 만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입원 명령으로 입원했는데 남편이 주소득자이고 내가 부소득자다 그러면 1인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지급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접촉자 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원이냐면요, 신고된 호흡기 결핵 환자의 접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흡기 결핵이 아닌, 폐결핵이 아닌 폐외 결핵 환자분들은 가족 접촉자 검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만 8세 미만인 결핵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폐결핵이든 폐외결핵이든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아인 경우에는 어디 이제 다른 데 가서 결핵을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모가 결핵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결핵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사는 가족 및 동거인에게 이 쿠폰을 주고 가족 접촉자 검진을 시행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같이 생활을 같이 한 가족이나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등본상에 같이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동거를 했다는 것만 있으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족 접촉자 검진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결핵 검진을 위해서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위해서는 피부 반응 검사와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객단 검사와 결핵균 핵산 증폭 검사 같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검사는 일단 쿠폰을 이용해서 검사를 받으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쿠폰 없이 그냥 오셔서 이 검사를 하시려고 하면은 본인이 다 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병원에 검사하시러 오실 때 이제 먼저 전화로 예약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가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진료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고,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결핵 진료 받고 쿠폰 받으실 때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보건소에서도 접촉자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아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시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소아들은 다 이제 일반 병의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오실 때 쿠폰을 가지고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받으시면서 동반 질환, 내가 기침을 해요 이러면서 같이 진료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같이 진료가 안 돼서요. 이게 분리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료일을 따로 해서 이런 부분은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촉자 검진이긴 하지만 특진비나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납부하실 수 있고요. 쿠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 정보와 접촉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촉자 검진은 이렇게 결핵 고위험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결핵 검사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요거는 이제 검진 받으실 때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결핵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 있고요. 흉부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결핵이 의심되시면 객단 검사 하실 수 있고, 그 TB-PCR 검사까지 같이 다 무료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핵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피부 반응 검사는 TST는 피내에 주사하는 거고요. 피내가 굉장히 얇습니다. 1.2mm 이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PPD 시약을 0.1mm를 주사해서 48에서 72시간 이내에 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분이 목요일 날 오신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진료가 없기 때문에 판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예약하고 가시라는 얘기인 거고요. 저기에 보면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붉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판독을 하시면 안 되고 재면은 안 되고, 저렇게 볼록 튀어나온 경결 부위만 자로 재도록 되어 있고 10mm 이상이면 양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인데요.
이 검사도 이제 전처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휴일이거나 그러면 검사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고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복결핵 감염이다. 그러면 치료비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드리냐? 이거는 이제 쿠폰을 사용해서 검사를 받으셨던 아니면 자비로 검사를 받으셨던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돼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신 거고요.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금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검사비라든지 약제비라든지 진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아이나 9개월, 리판핀 4개월, 아이나 리판핀 3개월 이런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원에 대해서는 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33세였고요. 이분은 2001년도부터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결핵약 복용하시면서 흉통 있고 기침, 가래에 있어서 오셨는데 결핵성 흉막염이었고요. 객단 검사 했는데 거기서 균은 나오는 거 없었습니다. 1차 약제 먹고 이렇게 증상이 호전되고 이러시니까 임의로 중단하셨던 거고요. 다시 2003년도에 내원하셨어요. 증상이 또 나타나서 왔고 균은 나오는 거 없었고, 그런데 이제 또 호전되니까 임의로 중단하고 내원하지 않으셨죠. 2005년도에 다시 이분 또 내원하셨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약제 감수성 검사에서는 모두 감수성이 있다 해서 1차 약제로 계속 유지를 했고, 그 뒤에 또 호전되고 엑스레이 좋아지니까 자기가 또 임의로 중단하셨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셨고요. 2007년도에 이분 다시 오셨었는데 증상이 더 심해지셔갖고 오셨고요. 균도 계속 나오는 상태였고, 약제 감수성 검사했더니 아이나와 리판핀에 내성이 생기셨어요. 다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2차 약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2차 약제로 변경을 하고 다시 또 증상이 좋아지시니까 내성 결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결핵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2009년도에 이제 저희가 PPM 사업을 하면서 저희 간호사들이 배치되었고, 이분 굉장히 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병원 방문 유도하고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계속 증상 악화와 반복을 완화와 악화를 계속 반복하면서 입퇴원이 계속 있으셨고요. 2012년도에 다시 균 검사를 했더니 아까는 아이나와 리판핀에 대해서만 내성이었는데 퀴닐론계까지 내성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분 그때 이제 강제 입원 명령 내려가지고 60일 정도 입원을 하셨습니다. 균이 음전된 후에 퇴원하긴 했고요. 자이복스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제 리네졸리드 이게 비급여 약제였습니다. 1년간 그때는 1년 지원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1년간 치료 받으셨고 2012년도에도 이제 계속 병원 다니시면서 약제 계속 복용하셨고, 매일 아침마다 이분이 이제 보건소에 가셔갖고 약 먹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네. 그렇고 2014년도에 완치 판정 받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01년도부터 14년까지 14년 동안 약제를 복용을 하셨고요. 처음에 약제 1차 약제로 복용을 잘 하셨다면 6개월에 끝날 수 있는 치료를 지금 14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굉장히 힘든 치료를 하셨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결핵약을 잘 복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결핵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국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선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과 저희 간호사들도 결핵이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과가 굉장히 탐스럽죠. 이 탐스러운 사과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분한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았고요. 때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고 강렬한 햇빛도 내려쳤겠지만 그걸 다 견뎌냈습니다. 환자분들도 결핵약 복용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사제 약제이고 알수도 굉장히 많고 부작용까지 있다면 약 먹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런 걸 다 견뎌내시고 이 사과처럼 좋은 결실을 맺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례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러면서 친절하면서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좀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 저희가 빠르게 좀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TBTB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결핵 접촉자가 학생인 경우에 그 정보가 학교로도 가는 건가요? 하면서 아이가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해서요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이가 결핵인 어머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분은 결핵이 아니라 결핵 접촉자 검진을 하신 거죠? 네네. 접촉자 검진을 한 학생은 저희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결핵 환자만 신고 대상이었던 거고요. 근데 간혹 또 잠복 결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학생 중에. 네. 그럼 결핵약을 먹잖아요. 아이나 네. 9개월, 리판핀 4개월, 아이나 리판핀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먹게 되는데 그걸 먹는 거를 또 결핵 아니냐 이렇게 또 막 헛소문이 퍼뜨려가지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학생이 접촉자 검진을 했다는 것만으로 학교에 정보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TBTB님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이디 윤수님이 질문을 또 주셨어요. 결핵 치료 관련된 비용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마 직장인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본인 부담금은 어차피 본인이 내시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실 거고 네. 비급여 부분이나 뭐 전액 본인 부담금에 대한 그 의료비를 쓰셨다 하면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쁜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익산 소지섭이라는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디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사전 질문 중에 내성결핵 입원 환자는 비급여 항목의 약제 입원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통원 치료를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통원 치료로 해서 비급여 약제가 처방이 나면은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입원 명령을 통해서 입원하였을 경우에만 해당이 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본인이 입원 명령 대상자가 된다 하시면 상의하셔서 입원을 하시는 게 하셨다가 네. 균이 음전이 되어야지만 퇴원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음전이 안 되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실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의사 선생님과 같이 상의하시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익산 소지선님 통원 치료는 안 된다라는 말씀. 네, 추가 통원 치료로 질문을 약제비는 안 되신다. 네. 네, 지원은 안 되신다. 네. 네, 추가 질문을 주셨어요. 산정 특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아, 네. 산정 특례라는 거는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환자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병원비를 좀 깎아드리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금액을 많이 깎아드리고 암 치료를 잘 받게 해드리는 거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그 질환에 해당하는 약제가 굉장히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정특례를 통해서 본인이 내셔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35%막 이렇게 되더라도 산정특례를 받으면 10%에서 5%이 정도만 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정특례라는 제도는 그래서 나타난 거고요. 네. 결핵도 물론 이게 희귀 난치성 질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 국민에게 감염의 위험이 있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산정특례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까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익산 소지선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만큼 결핵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치료에 도움이 될 정보를 필요한 분들이 많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희가 오늘 질문 주신 부분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했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스탑TV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의 회원분들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활기찬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는 올해 12월 말까지 매달 한 번씩 진행될 예정이고요. 매번 다른 강사님들께서 다른 주제로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월이죠. 3차 강의는 부산대학교 병원 목정하 교수님의 다재내성 결핵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강의 시작 전에 돌발 퀴즈 정답자를 선정하도록 했는데요. 돌발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자는 아이디 민키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은 몇 개였죠? 15개죠? 네, 정답 15개입니다. BCG 접종 후 15개 이상의 흉터가 있어야지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내용 1차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잘 들으셨고요. 잘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댓글 남겨주신 두 분도 저희가 지금 바로 뽑아서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을 뽑는 게 좀 제가 뽑기는 어려우니까 옆에 계신 저희 최영선 간호사님께서 골라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좋은 질문이었다 하시는 네. 분들 두 분을 뽑아주시면 될 것 사전 같습니다. 질문하셨던 네. 질문 좀 많으셨죠? 예. 4개나 주셨던 사람세상님 네, 하고요. 아이디가 재밌으셨던 네네. 익산 소지섭님 두 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두 분을 뽑으셨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던 사람세상님과 추가 질문을 주셨죠. 아이디 익산 소지섭님 두 분께 저희가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발 퀴즈나 댓글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지셔 주시고 강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내용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줄 생각이고요. 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겸손한 그런 평을 주셨는데요. 저는 100점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친절하면서 꼼꼼한 재미있는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못 들은 이야기에는 저희가 다음에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신 순천향대학병원 최영선 간호사님이셨습니다. 결핵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의지만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야지 노력하면서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다짐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카페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